예, 특수문제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조금 옛날 산업이에요. 아니면은 산업 자체가 한물 간 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글이라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한물 간 업체는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예요. 검색 부분에 가서 세계 제1위를 달리던 업체고, 야후가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이 되어 있을 때 구글은 야후의 화장실 가치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정말 가치 없는 조그마한 기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근데 거대 야후는 지금은 구글의 화장실 가격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업체로 변신했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2006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어요. 유튜브가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 수익이. 아마도 한 1년에 한 20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구글의 유튜브의 수익은. 아마 유튜브의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년에 수익이 얼마인지. 2006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얼마에 인수를 했냐면요.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에 인수했어요. 2조도 안 되게. 1년. 그러니까 유튜브 전체 가격 자체가 얼마라고요? 2조도 안 되게. 지금은 유튜브라는 자체가 만들어낸 이익 자체가 1년에 20조가 넘을 거예요. 지금 구글이라는 업체가 검색비나 등등 부분에서도 구글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디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라는 것은 본인이 창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미래 부분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LG는 유튜브 같이 이렇게 혁신을 못할까? 자, 삼성 같은 데는 사업 다각화를 엄청나게 해요. 무슨 화재 보험, 무슨 냉장고, TV, 세탁기, 컴퓨터, 뭐 온갖 거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구글은 몇 가지 안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뭘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독점력을 가지고 버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글 같은 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굉장히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가를 계속 봐요. 살펴보고 나서 그에게 돈을 주고 실제로 사와요. 1조 6천억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16억 달러를 주고 유튜브를 인수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 유튜브를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회사를 그렇게 비싸게 사나? 라고 했는데 불과 10년이 채 안 돼서 유튜버가 여실히 왜 유튜브인지에 관해서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지금 보니까 뭐예요? 껌값으로 인수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삼성이나 LG는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연구가 필요해요. 실제로는 삼성이나 LG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안 해도 돼요. 왜요? 사업 다각화를 잘 해놨기 때문이 아니라 조그마한 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쉽게 빼올 수 있어요. 인력을 몇 명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외국인은 인력을 몇 명 데려가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벌금이라든지 그 기업 자체의 비난이나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기업 직원 몇 명 데려왔다면은 모기업이 거의 파산해요. 우리나라는요, 기업 몇 명 데려갔다고 소송하는데 거의 5년, 6년이 걸려요. 기술을 가져갔다고, 기술 유출했다고 소송하면은 소송하는데 5년이 걸리는데 삼성 내부 변호사가 한 몇백 명이 있고 삼성 또 김현장 같은 데가 또 변호사가 1000명 이상 돼서 삼성을 도와줘요. 그럼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우리 기술 뺏겠습니까? 했을 때 삼성이나 LG로부터 실제로 얘가 기술을 뺏어갔습니다라고 입증해내기가 너무 불가능하고 입증해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페널티가 되게 얕아요. 거의 없어요. 소송 비용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래라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왜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고 우리나라 대기업체는 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듯이 괜찮은 기업을 제값에 주고 인수 안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 문제는 그렇게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나가고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약해요. 특히 중소기업 보호에 관련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관해서 너무 약하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 보호에 관해서 너무 약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업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취업 선택을 자유인데 핵심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중소기업에서는 무슨 낙으로 가지고 무슨 재미로 이렇게 핵심 직원들을 양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전혀 못 깨닫고 대기업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편하잖아요. 200억 주고 사오느니 그냥 월급 2배 주고 데려오면은 20억도 채 안 들어가요.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데려오면 되는데 기술 빼오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 기술 값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애플 같은 회사에 가서 몇 조를 가지고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기업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기업의 관행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몇 년 못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 혁명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미래적으로 소니 같은 회사가 이렇게 변신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 자체가 관료화가 돼가지고 소니 같은 데도 새로운 회사를 사온다든지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회사를 사오려고 하면은 기존의 직원들이 반대로 임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모니터 만들고 텔레비전 만들고 워크맨 만들던 사람들이 임원이 돼 있어요. 새로운 거 하면 그거 돈 되겠냐 이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니가 수십 조의 현금을 가지고도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소니가 유튜브를 가져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각 변동이 전 세계 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소니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미래 어떻게 갈 것이냐. 미래 기술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체 개발을 하는 것이 나은지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나은지 저의 장단점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 업무와 부수 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데가 조그마한 주먹만한 회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끝없이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 자체도 미래 산업이지만 이 기업 자체의 변신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라는 부분에 그래서 성과를 따질 때 그 기업 자체에 이 기업 자체가 미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자체에 CEO는 경영진이 미래지향적이냐 또는 이 기업의 직원들이 미래지향적이냐를 보면 돼요. 또는 이 기업의 일하는 일터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력을 굉장히 고취시키는 그런 회사 분위기냐. 이게 뭐예요? 회사의 의사전달 체계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보상 체계라든지 등등의 여러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이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논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또 직원 자체들이 바라볼 때 우리 회사가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보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평가하는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도 미래 비전. 또는 직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회사의 미래 비전과 미래 가치. 또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그 회사의 미래 비전과 미래 가치. 어떤 경우는 이거 괜찮은데 선택 안 할래. 왜냐면 이 회사는 곧 망할지도 몰라. 어떤 경우는 뭐예요? 이 회사 점점 이 이미지 되게 좋던데 이 회사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당분간 망할 같지도 않아. 점점 좋아지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유통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썼는데 저는 인터넷 거래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할 수 없이 하도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 돼서 쿠팡을 드디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쿠팡을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액티브 X를 깔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없더라고요. 신용카드 어쩌고 굉장히 간단한 과정을 거치니까 주문이 딱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를 가지고 회사 계좌를 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 계좌를 가지고 또 하니까 비밀번호 몇 개 하니까 돼요. 비밀번호 몇 번이지 하니까 몇 번이 하니까 그것만 알려주니까 그 다음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 주문이 되고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 유통 같은 경우 유통이라 그러면 롯데쇼핑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회사였잖아요. 쿠팡 같은 주먹만한 적자투성인 회사가 롯데를 당연히 생각도 못했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되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 자체만 하더라도 유통 부분에
작년에 거의 수십조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쿠팡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매출들을 네이버에서 가져가고 쿠팡에서 가져가고 여기저기서 가져가면 도대체 기존에 있는 롯데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전통적인 이런 회사들의 매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통이라는 자체는 그런 뭐 미래예요, 현재, 과거예요. 유통은 그대로 있는데 배송 방식이라든지 등등이 점점 미래화되고 그다음에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점점 주문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변신을 하는 거죠. 변신이 빠르게 적응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선순환적으로 이용을 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간단하게 인터넷 전자사전에 밀려가지고 망했듯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바일 마케팅 회사, 인터넷 마케팅 회사에 밀려가지고 침몰을 할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적자투성인 기업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래를 볼 때 이제 심지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AI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정권이라든지 등등의 시장에서 보면은 가치가 거의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로 평가되기도 해요. 뭘 보는 거예요? 안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 거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미래 가치 두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해요. 최근에 보니까 CJN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업체지만 진단하는 업체죠. 분자 진단이라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분기에 한 30억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에 2분기죠. 이익이 거의 한 3,600억 이렇게 나더라고요. 몇 배가 뛴 거예요? 거의 100배 이상. 30억, 300억, 3천억, 100배 이상의 이익이 나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자라 같은 회사는 전통적인 의료 회사예요. 전통적인 의료 회사인데 어떻게 전통적인 의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회사는 거의 다 망했어요. 근데 이 자라 회사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AI 4차 산업혁명의 거의 핵심이 뭐예요? AI 중에서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즉시 파악해가지고 지역별로 제품을 만들고 즉시 배송하는 패스트 패션을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 발표한 거는 1,200개 매장을 전국 전 세계적으로 1,200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폐쇄하면 적자를 하냐? 아니에요. 그 대신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옛날에 15%, 25%, 30%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 매출을 전부 어디로 돌리는 거죠? 온라인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자라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그 회장이 이태리 분인데 그분이 이제 회장인데 경영 자체를 몇 년 전부터 파격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만시오 오르테가 전 세계 부자 5명 안에 왔다 갔다 들어가고 있는데 전통적인 의료회사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자라 같은 경우는 매장을 폐쇄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패션 자체를 패스트 패션으로 바꿨어요. 이태리에서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고객 기호에 맞는 업체를 만들어서 고객 기호에 맞게 즉시 전달을 한다. 이런 체계로 하고 있으면서 생존을 하고 있어요. 생존이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자체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기업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냐, 그 기업의 기업가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냐, 고객들이 바라봤을 때 그 기업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 기업의 앞날이 크게 좌우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또 실제로 이런 특수문제 하면서 심지어 부동산 같은 경우 따져볼 때도 미래지향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어떤 부동산은 미래 가치를 보기도 해요. 현재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래 쪽에 어떻게 될 거냐 보고 부동산 투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개인적으로 와보면은 개인의 자산 분배 같은 경우,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현금, 그다음 예금, 그다음 연금, 부동산, 정권 등등 같은 경우도
구상 자체를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바라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했는데 그 옛날에는 은행가 이자가 몇 %였어요? 이자가 IMF 때 24%, 12%, 7%, 6%, 5%, 지금 은행에 넣어놨던 이자가 1%도 채 안 돼요. 향후에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 넣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1억을 넣었는데 관리 비용을 달라고 그러고 2년 뒤에 보니까 1억이 아니라 9,100만 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나 구성이나 운용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자원 같은 경우도 그 기업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지향형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성과에 관한 기대 같은 경우도 결국 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변수를 고를 때는 또는 이 기업이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기업이 미래지향적이냐를 봐야 되고 또는 이 기업이 인력이 미래지향적인 인력들이냐, 경영진이 그러냐,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가 그러냐 등등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직원들의 수준이나 역량 같은 경우도 과거 지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응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 같은 경우나 이런 등등의 심지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 제 학생들부터 요인을 뭘 넣으라 그랬냐면은 그 친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 역량을 좀 넣어봐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액션을 다룰 수 있는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그 경험이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등등도 미래 산업에 맞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은 40대, 50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PPT만 만들면 그냥 이게 마치 4차 산업을 이겨내는 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세상 먹는 애기들 같은 경우도 다 컴퓨터 가지고 다 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50대 이상 사람과 30대를 비교해보면은 50대 이상 사람 한 명이 받는 월급이 30대 직원이 받는 월급의 3배를 받아요. 50대 이상이 받는 사람, 50대 이상의 사람이 30대 이하의 사람보다 업무 능력이 특히 신기술과 관련된 거,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관련되는 그걸 가지고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다루는 역량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50대 이상의 직원을 한 명을 자르면은 결국은 이 한 명이 30대 직원의 몇 명의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6명의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을 자르면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6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을 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명은 미래형을 이해를 못해요. 미래 산업도 이해를 못하고 미래 역량도 안 돼요. 모바일도 잘 못 따라요. 모바일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 해보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야, 좀 고객 관리를 모바일로 해봐라. 모바일로 못해요. 그 대신 20, 30대 직원들은 금방금방 해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이 50대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야 돼요. 30대 직원도 바꿔야 되겠어요. 인력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50대고 나는 40대인데 정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변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의 미래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미래형 인재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미래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퇴임하고 나서 결국 뭐만 해야 돼요? 등산만 다니셔야 돼요. 한강변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주민센터에 앉아서 정부 불평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가 메가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메가 트렌드가 완전히 변신되고 있는데 트렌드가 완전히 변신되고 있는데 나 혼자 여러분이 지금 40년 전에 대학 다니던 교육들 받고 지나가다 가끔 신문 보는 이것만 가지고 그 기업 내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 내에 평가도 못해요. 그 기업 내에서 자문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경영학 특수논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자, 결국에는 어느 타겟, 답 따지지 마시고요. 프로세스를 좀 살펴봐라.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는 기업 자체도 하나의 과정을 살펴봐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트랜스포메이션 해라. 순간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변신되는데도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에 관해서 자 여기도 AS가 필요해요. 많이 바뀌었구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그 다음에 뭐 S, 스킬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어야 돼요. K, 그 다음 뭐예요? 난리 전문 지식. 이거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같이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형 인재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살아남고 여러분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논문은 뭐예요? 논문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논문도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경영 특수논제 수업은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 좀 굉장히 좀 온라인으로 봐서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좀 다소 답답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그나마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곧 뭐 과제들 제출하고 나면 방학이에요. 또 우리 대학이나 대학원에는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입니다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모든 과목을 마치고 과제도 올리고 나면 방학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또 이 전공 관련 서적만 읽지 마시고 다양한 서적 좀 읽어보세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좀 읽어보시든지 삼국지도 다시 읽어보시든지 이런저런 셰익스피어 전집도 다시 한번 뒤져보시든지 다양하게 이런저런 좀 책도 보시고 또 최신의 최신 트렌드에 맞는 변화들도 체험도 해보시고 또 여행도 해보시면서 어떨 때는 좀 온라인으로 좀 이게 예약도 해보시고 여행할 때 또 티켓도 끊어보시고 또 마케팅도 살펴보시고 직접 실험도 해보시고 그런 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는 익히고 경험하는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조금 생각들을 많이 좀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강의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요. 강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7점 쳤거예요. 5점이 아니라 그래서 7점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강의 평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여러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기타 있으면 우리 조교님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